내 손 대기 역겨운 이 따위가 감히! 경찰서장 사모는 손에 쥔 슬리퍼를 신임 여순경의 뺨에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여순경의 머리가 옆으로 꺾이고 뺨이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 만큼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은 왈칵 쏟아졌지만 여순경은 이를 악물고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사모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차고 비웃었습니다. 네 년이 뭘 잘났다고! 넌 부려먹으라고 있는 거야! 여순경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억울함이 가슴을 잔혹하게 짓눌렀습니다. 경찰서장 사모에게 뺨 맞은 여순경 서진,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15일 저녁 7시 식탁 위로 된장찌개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수저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할 뿐이었어요. 밥알 한 톨이 입안에서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아버지 이기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50대 후반 경찰청장. 평소엔 엄격한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눈가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신분 숨기는 거 정말 후회하지 않겠니? 서진은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죠. 아버지, 전 제대로 된 경찰이 뭔지 배우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공간을 채웠어요. 청장님 딸이 아니라 그냥 이서진으로요. 이기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사각 도시락 2개가 들어간 가방이었습니다. 서진아, 이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심이랑 저녁?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알았지? 서진은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일까요? 아니면 불안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새벽 2시, 서진은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새 경찰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서진은 수첩을 펼쳤어요. 첫 장에 어제 적어놓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정의는 힘이 아니라 진실에서 나온다. 서진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진은 서울 강남경찰서 정문 앞에 섰습니다. 새 제복의 단추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곱게 반듯하게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짜리 회색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출근하는 것뿐인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서진 순경님 맞으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내 직원이었어요. 강력 3팀으로 배정되셨습니다. 3층이에요. 3층 복도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 끝에 강력 3팀이라는 문패가 보였어요. 서진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죠. 문을 여는 순간 담배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무실 안엔 여러 책상이 빼곡했어요.
형사들이 전화를 받거나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서자 몇몇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곧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팀장님, 신입 왔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쪽 책상에 앉아있던 40대 후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강재필 팀장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서진이요?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진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서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애는 왜 우리 팀에 넣은 거야? 중얼거림이었지만 사무실 안에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진 쪽으로 걸어왔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조현우였어요. 신입이면 신입답게 눈치부터 배워야지. 조현우는 비웃듯 한마디 던지고는 서진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형사들은 335 짝을 지어 밖으로 나갔어요. 웃고 떠드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진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구석 책상에 혼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한 거였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오후 3시, 갑자기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마약 투약 용의자 검거, 모두 출동. 팀장의 외침에 형사들이 우르르 일어났어요. 방탄조끼를 입고 무전기를 챙겼습니다. 서진도 서둘러 따라 입었어요. 신입은 뒤에서 대기나 해. 조현우가 지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현장은 신림동의 낡은 빌라였어요. 계단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복도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형사들이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쿵쾅 두드렸어요. 경찰이다. 문 열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문이 와락 열리며 한 남자가 뛰쳐나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남자를 쫓아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잠깐.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귓가엔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땅을 찌울 때마다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남자가 담을 넘으려는 순간 서진이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서진은 재빨리 수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채웠어요. 체포했습니다.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경찰서로 돌아온 후였습니다. 서진은 증거품으로 확보한 주사기를 조심스럽게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형사과 직원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직원이 받아가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이서진 순경. 팀회의 시간에 팀장이 서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증거품 제출 안 했어? 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제출했는데요. 어디 기록에도 없는데? 주사기 어디 갔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분명히 제출했는데. 어떻게? 조현우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형사질 하겠다는 애가 기본도 모르네. 주변 형사들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 서진은 라커룸으로 갔습니다.
사물함 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쟤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 조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밤 10시. 자취방 문을 여는 순간 정막이 서린을 감쌌습니다. 좁은 원룸.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서진은 신발도 벗지 않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어요. 용의자를 잡을 때 생긴 상처였습니다. 약을 바르며 거울을 봤어요.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첫날 어땠니? 서진은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어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서장실. 조미연이 남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대의 그녀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 여자애, 우리 현우 옆에 붙이지 마세요. 서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서진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억울함에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던 거예요. 몸을 일으켜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눈동자 위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파운데이션을 꺼냈어요. 평소보다 2배는 두껍게 발랐습니다. 어제의 피곤함을, 눈물의 흔적을 가려야 했거든요. 컨실러를 다크서클 위에 톡톡 두드렸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할 수 있어. 오전 7시 경찰서에 도착한 서진은 2층 강력계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어요. 강력 3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정수기 쪽으로 갔어요. 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12개까지 꺼냈어요. 팀원 수만큼이었습니다. 커피 믹스를 뜯었습니다. 하나씩 컵에 담았어요. 뜨거운 물을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달콤한 커피 향이 퍼졌죠. 스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오전 8시 30분 형사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선배 형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서진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커피 드세요. 선배 형사는 컵을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 다시 타.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오전 10시 팀장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차 세차해 와. 주차장에 내 차 있어. 차 열쇠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1월 겨울바람이 매서웠어요.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렸지만 추위가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세차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호스를 들어 물을 뿌렸어요. 차가운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손에 물이 묻었어요. 시렸습니다. 손이 빨갛게 변했죠. 30분이 걸렸습니다. 세차를 마치고 손을 봤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섰어요. 김치찌개, 밥, 반찬을 받았습니다. 구석 자리로 갔어요. 혼자 앉아 첫 숟가락을 뜨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고 접수였어요. 동대문구 초등학교 앞 7세 여아 실종. 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재빨리 일어나 뛰어나갔어요.
학교까지 뛰어갔습니다. 교문 앞에 한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서진은 다가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찾을게요. 편의점, 약국 녹화 영상을 확인했어요. 아이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 골목으로 뛰어갔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작은 공터에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분홍색 가방을 맨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지원이 맞지? 엄마가 찾고 있어.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와락 안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형사님. 오후 3시 경찰서로 돌아온 서진에게 강재필 팀장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서장 부인이 심부름 좀 부탁하신대. 오후 4시 대형마트 앞에서 조미연을 만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늦었네. 빨리 따라와. 말투는 차갑고 명령적이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마트를 돌았어요. 수박, 고기, 생선, 채소. 카트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서진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주차장까지 날랐어요.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자가 뭐 하나 잘나서 뭘 하겠어. 몸부터 굴려야지. 조미연의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밤 11시 조직 잠입수사에 투입됐습니다. 마약 유통 조직 아지트 급습 작전이었어요. 조현우도 함께였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바닥을 비췄죠. 갑자기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직원들이 눈치챈 거예요. 유리병이 날아왔습니다. 서진은 몸을 피했지만 팔에 유리 파편이 박혔어요. 따끔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후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뒤쪽을 확인했어요. 조현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간 거였어요. 서진을 부르지도 않고요. 다음 날 오후 조현우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벼운 타박상이었지만 입원을 고집했다고요. 조미연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조미연은 경찰서로 왔습니다. 녹화 영상을 확인했어요. 영상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서진이 무리하게 조현우를 끌고 간 것처럼 보였어요. 조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오후 8시 복도 끝에서 서진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규칙적이면서도 빠른 발소리였어요. 서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조미연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한 손에 빨간 실외용 슬리퍼를 들고 있었어요. 딱딱한 플라스틱 슬리퍼였습니다. 조미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조미연이 서진 앞에 섰습니다.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서진은 조미연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어요. 우리 현우가 다친 거 알아? 조미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조미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울렸어요. 네가 우리 애를 무리하게 끌고 갔잖아. 위험한 곳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진이 해명하려 했습니다. 손을 들어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내 손 대기도 역겨운 네가 감히. 조미연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실외용 슬리퍼가 공중에 떠올랐어요.
빨간색 플라스틱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찰싹! 슬리퍼 밑창이 서진의 왼쪽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크게 꺾였어요. 목이 휘청거렸습니다. 통증이 번졌습니다. 뺨부터 시작해 턱으로, 목으로, 머리 전체로 퍼져갔어요. 따끔하면서도 화끈거렸습니다. 피부가 타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조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찰싹! 이번엔 오른쪽 뺨이었습니다. 더 세게 맞았어요. 서진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양쪽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어요. 얼굴 전체가 욱신거렸습니다. 서진은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목으로 흘러내렸죠.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요. 울지 않으려고요. 입술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조미연은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슬리퍼를 내려놓고 이번엔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자가 뭐 하나 잘나서 뭘 하겠어. 조미연의 손가락이 서진의 이마를 툭 쳤습니다. 툭. 한 번 더 쳤어요. 툭. 그리고 또 한 번. 툭. 조롱하듯이 천천히요. 마치 아이를 혼내듯 하는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몸부터 굴려야지. 그게 내 할 일이야. 알았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복도 양쪽에 다른 형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 지나가거나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조미연은 서진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경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섰어요. 구두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똑똑똑.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양쪽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어요.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마도 따끔거렸어요. 손가락으로 맞은 곳이 욱신거렸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억울함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형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맞았네. 서장 부인한테. 조용히 해. 우리가 볼 게 아니야.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실 방향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흐느낌 소리가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떨렸어요. 서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양쪽 뺨에 빨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슬리퍼 밑창 모양 그대로였어요.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만지면 아팠어요. 이마에도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뜨거운 뺨을 식혀줬어요. 하지만 붉은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물은 멈췄지만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참아야 해.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내가 해결해야 해. 나는 형사야. 화장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형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외면했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하지만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저녁 8시 자취방으로 돌아온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양쪽 뺨의 붉은 자국은 여전했어요. 더 붓기도 했습니다. 냉찜질을 했어요. 얼음 주머니를 뺨에 대는 동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참아야 해. 이겨내야 해.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서진은 뺨의 붓기를 감추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견뎌야 한다고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강재필 팀장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팀장실 문을 닫은 강재필은 팔짱을 끼고 서진을 내려다봤어요. 앞으로 현장 나가지 말고 사무실 보존나 해. 서류 정리, 전화 받기, 그런 거.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미연의 압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나온 서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다른 형사들이 현장 출동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방탄조끼를 입고 무전기를 챙기고 차 열쇠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진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점심시간 복도에서 선배 형사 한 명이 서진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야, 커피 좀 타라. 회의실에 5잔. 서진은 일어나 정수기로 갔습니다. 컵을 꺼내 커피를 탔어요. 손이 떨려 물이 컵 밖으로 튀었습니다. 행주로 닦아내고 회의실로 가져갔어요. 저녁 8시 사무실엔 서진 혼자만 남았습니다. 야간 당직이었거든요. 형광등 불빛만이 휑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경비 아저씨의 발소리만 들렸죠.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자료실로 갔습니다. 자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죠. 오래된 사건 파일들이 철제 선반에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현우가 담당했던 과거 사건 조서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2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폭행 사건, 절도 사건, 조직 폭력 사건. 하나씩 꺼내 펼쳤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책상 위에 파일들을 쌓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밤 9시, 10시, 11시. 한 조서에서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2년 전 폭행 사건이었어요. 피의자는 조직 폭력배, 이름은 박성호. 그런데 갑자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서진은 조서를 자세히 봤어요.
피해자 진술이 중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맞았다고 했는데 나중엔 안 맞았다고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사건 번호, 날짜, 피의자 이름을 적었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다음 사건도 확인했습니다. 3년 전 절도 사건. 역시 조현우가 담당했어요. 이것도 불기소 처분. 진술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진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숨겨져 있었어요.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그 사건 이상해요. 제 남편이 억울하게 당했어요. 2년 전 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5분, 10분, 15분이 지났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사흘 후 저녁 9시 서진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여자가 울면서 나왔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자 형사라서 다행이에요. 남자 형사님들한테는 말하기 힘들어서. 서진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때렸다고요. 서진은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여자를 쉼터로 연결해줬습니다. 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경찰서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진짜 경찰의 의미였죠. 일주일 후 오후 4시 서진은 복도에서 조현우를 봤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본능적으로 멈춰섰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죠. 조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알았어. 이번 일 엄마가 잘 마무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조현우는 이미 통화를 끊고 있었습니다. 뒤돌아선 조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누구야? 조현우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 화장실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 가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지나치는 조현우의 뒷모습을 보며 서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자취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과거 사건 조서를 분석하며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밤 12시, 1시, 2시가 지났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계속 조사했죠. 그러다 결정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조현우가 담당했던 사건 중 3건이 모두 같은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피의자들이 모두 같은 조직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수정되어 있었어요. 서진은 모든 자료를 작은 저장 장치에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문서를 정리했어요. 내부 보고서 초안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진은 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강재필은 대충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자료실 기록이랑 제가 직접 조사한 겁니다. 조현우 선배 사건들의 공통점이. 그만. 강재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냐? 사무실 보조나 하라고 했지.
수사하라고 했어? 하지만 팀장님, 됐어. 이거 다 어디서 가져온 거야? 자료실에서 복사했습니다. 직무 일탈이야. 컴퓨터 켜봐. 강제필은 서진의 컴퓨터로 갔습니다. 자료들을 확인하고는 모두 지우기 버튼을 눌렀어요. 서진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검은 화면이 됐습니다. 컴퓨터가 완전히 초기화됐어요. 하지만 서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따로 복사해뒀으니까. 이미 보관해뒀으니까. 그날 저녁 야간 순찰을 돌던 서진은 취객이 행인을 폭행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재빨리 달려가 취객을 제지했어요. 피해자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어요. 형사님, 그날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서진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쳐 읽었어요. 세상에는 아직 좋은 경찰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글귀였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서진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서진은 자취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푸른 불빛만이 어두운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가로등 하나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작은 저장 장치를 연결하자 자료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조현우가 담당했던 사건들, 수상한 진술 변경 기록, 그리고 조직과의 연결고리들. 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새 폴더를 만들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번호별로, 날짜별로, 연관성별로 분류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새벽 3시 30분, 결국 배고픔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 있었어요. 우유 한 팩도 없었습니다. 찬장을 뒤져라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죠.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는 이미 한 번 초기화 당했어요. 예비로 보관하던 저장 장치도 하나 없어졌습니다. 더 안전한 방법이 필요했죠. 다음 날 오후 3시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했습니다. 작은 금고를 찾았어요. 비밀번호식 방화 기능, 크기는 종이 용지가 들어갈 정도.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틀 배송이었죠. 이틀 후 저녁 7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뜯는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금고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깊숙한 곳을 확인했어요. 겨울 이불 뒤 아무도 찾지 못할 자리였습니다. 금고를 설치하고 작은 저장 장치와 인쇄한 문서들을 넣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 화면이 떴어요. 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숫자를 넣을까요? 생일은 너무 뻔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위험했어요. 서진은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1204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잠겼어요.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 후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술을 뜨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김지훈, 24살의 신입순경이었습니다. 선배님,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지훈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했죠.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조심하세요. 위에서 선배님을 감시하고 있어요. 서진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산실에서 들었어요. 선배님 컴퓨터 접속 기록을 누가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요. 고마워요, 지훈 씨. 조심할게요. 김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김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산실 담당자 연락처를 물었어요.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전화번호 하나였습니다. 이틀 후 저녁 7시 경찰서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30살 안경을 쓴 그는 말이 적었어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현우 형사 차량 위치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박민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조용히 해야 하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같은 카페에서 박민수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위치 이동 기록이에요. 복구했어요. 서진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기 보면 위치 기록이 2번 수정됐어요. 한 번은 지난달 15일, 또 한 번은 이번 달 3일. 서진은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조현우의 차량이 방문한 장소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중 3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 조직 폭력배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이었죠. 서진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2년 전 신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폭행 사건, 억울한 수감, 그리고 최근 출소. 김도훈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출소자 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락처를 알아냈죠. 이틀 후 오후 5시 낡은 고시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숨이 찼어요.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 안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잠깐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렸어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김도훈이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좁은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이불 한 채가 전부였어요. 서진과 김도훈이 마주 앉았습니다. 2년 전 일을 기억하시죠?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억울하게 당했어요. 전 안 했는데.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진심으로 경청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조사받을 때 조현우가 왔다고 했습니다. 안경을 끼고 현금 가방을 갖고 왔다고요. 입 다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거부했더니 다음 날 서장 부인이 왔다고 했어요. 돈을 회수하고 협박했다고요. 서진은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어요. 날짜는 3월 10일, 시간은 밤 9시쯤이었습니다. 진술서 써주실 수 있으세요? 김도훈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장을 보다가 다시 서진을 봤습니다. 써드릴게요. 더 이상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서진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김도훈이 펜을 들었어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진술서가 완성됐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자취방으로 돌아온 서진은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김도훈의 진술서, 차량 이동 기록, 과거 사건 조서들.
하나하나 복사했어요. 문서로 만들고 인쇄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넣었어요. 1200살을 누르고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팀 내 누군가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도 모퉁이에서 서진이 김도훈을 만나러 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조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밤 11시 30분 조미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서진이 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도훈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조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서진은 이제 끝났어. 우리 애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미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사흘 후 오전 10시 서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팀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는 인쇄한 증거자료 일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에 문을 열자 강재필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서진이 들어서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강재필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대충 훑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었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 자료실 기록이랑 직접 조사한 겁니다. 조현우 선배 사건들의 공통점이. 그만. 강재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너 진짜 날 끌어들이려고? 나까지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게 아니라 나가. 지금 당장. 강재필이 서류를 서진에게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어요. 서진은 쪼그려 앉아 서류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복도로 나온 서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왜 팀장이 저렇게 화를 낼까요? 무언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3시 서진에게 호출이 왔습니다. 서장실이었어요. 경찰서장 조기문, 조현우의 아버지였습니다. 계단을 올라 4층 서장실 앞에 선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넓은 사무실, 창가 큰 책상에 조기문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앉으라며 차를 따라 서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기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신입이 너무 깊이 파고들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난 경장을 잘 봤어요. 머리가 좋더라고요. 현장형보다는 분석형이에요. 행정직으로 가는 게 어때요? 내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 수 있었어요. 이건 회유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기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형사입니다. 조기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나가봐요. 서진은 일어나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지훈 순경이 갑자기 타 부서로 이동됐다는 거예요. 지훈 씨가요? 갑자기요? 응. 어제 발령 났대. 오늘부터 교통 가래. 동료의 말에 서진은 멍해졌습니다. 김지훈은 서진을 도와줬던 유일한 후배였어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점심시간 김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지훈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죄송하다며 도움이 안 됐다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자취방으로 돌아온 서진은 문 앞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문 손잡이가 이상했어요. 작은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없던 흠집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책상 위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서진은 옷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을 헤치고 금고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금고는 그대로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열어봤죠. 작은 저장 장치와 서류들이 안전하게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예비로 복사해둔 저장 장치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는 없었지만 누군가 이곳에 침입했다는 건 확실했어요. 서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인쇄해서 금고에 보관해야겠다고요. 컴퓨터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모든 자료를 인쇄했습니다. 프린터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어요. 종이가 한 장 한 장 나올 때마다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모든 인쇄가 끝났어요. 두꺼운 파일철에 서류를 정리해서 금고에 넣었습니다. 비밀번호 1204를 누르고 문을 잠갔죠. 다음날 출근길 오전 7시 30분 버스 뒷좌석에 앉았는데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한 남자가 여자 승객에게 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일어났어요. 경찰입니다. 손 치우세요. 남자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서진이 팔을 잡았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남자를 내려 신고했죠. 피해 여성이 서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점심시간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 달 전 실종됐던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사님께 감사 표현하고 싶어서요. 받아주세요.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인터넷 쇼핑몰에서 작은 녹화 장치를 주문했습니다. 자취방 현관 천장에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이틀 후 도착했습니다. 직접 설치했어요. 카메라가 문 앞을 비추도록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이제 누가 오더라도 기록이 남을 거예요. 그날 밤 다른 곳에서는 조연우가 어머니 조미연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할까요? 전화 너머로 조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이서진, 이제 끝장을 내자. 조연우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책상 위 파일을 펼쳤어요. 이서진 제거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6시 조연우는 검은색 승용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자취방이 보이는 골목 끝자락이었어요. 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히터를 끈 상태라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조연우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6시 15분. 조수석에는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1대, 현금 뭉치, 그리고 작은 메모리 카드. 모두 서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들이었죠. 그때 서진이 자취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조연우는 차 시동을 켰습니다. 천천히 뒤따라갔죠. 서진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김도훈을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추가 진술을 받아야 했어요. 조연우는 서진이 지하철에 탄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차를 돌려 서진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밤 7시
서진의 차가 주차된 곳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어요.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화 장치가 한 대 있었지만 각도를 이미 확인해뒀습니다. 사각지대였죠. 조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습니다. 차 트렁크 잠금 장치를 조작했어요.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조현우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꺼냈어요. 먼저 휴대폰을 트렁크 구석에 숨겼습니다. 불법 도청용 휴대폰이었어요. 다음은 현금 뭉치 500만 원쯤 되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서진의 지문을 묻혀둔 거였죠. 마지막으로 메모리 카드를 여분 타이어 옆에 넣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넣고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표면을 쓸어내려 지문을 지웠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주차된 위치, 시간까지 모든 걸 기록했죠. 차로 돌아온 조현우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전산실에서 훔쳐낸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서진 차량의 이동 기록이 떴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10시 서진의 차가 강남 한 건물에 들렀다는 기록을 만들었어요. 그곳은 조직 폭력배들의 아지트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죠. 이제 끝이야, 이서진. 조현우는 냉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조현우는 인터넷 카페에 익명으로 접속했습니다. 경찰 내부 제보 게시판이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서울경찰서 내부 부패 제보. 본문에는 이서진 경장이 조직과 내통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어요. 증거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서진 차량의 위치 기록 캡처 화면, 그리고 미리 찍어둔 트렁크 앞물건들의 사진이었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게시글이 올라갔어요. 오전 9시 경찰청 감찰팀에서 제보를 확인했습니다. 담당자는 내용을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상부에 보고가 올라갔고 바로 영장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서진은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경찰이라고요? 문을 열자 감찰팀 형사 4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이서진 경장 맞으시죠?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형사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트북, 서류, 휴대폰을 압수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금고는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죠. 차량 키도 주시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건넸습니다. 오전 7시 주차장에서 서진의 차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안을 뒤졌어요. 그리고 곧 검은 가방과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요. 휴대폰이랑 현금 있습니다. 다른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건 제게 아닙니다. 누가 넣은 거예요?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서진은 차에 태워졌습니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복도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서진이 조직이랑 내통했다는 말, 돈도 받았다는 말, 결국 본색이 드러났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오전 10시 강재필 팀장은 서진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중립을 지키는 척했지만 사실은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조미연이 경찰서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을 대동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 아들을 괴롭힌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됐어요. 조미연의 얼굴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 3시 조사실에서 서진은 감찰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증거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 휴대폰 아시죠? 아닙니다. 제 거 아닙니다. 그럼 이 현금은요? 당신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가 조작한 겁니다. 제 차를 확인해 보세요. 조작이에요. 차량 위치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당신 차가 조직 아지트에 다녀온 기록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감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녁 7시 서진은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좁은 방, 차가운 철문. 서진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당해서 아버지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변호사를 부를 권리도 있었지만 서진은 누구에게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는요. 아빠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밤 11시 유치장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 별을 바라봤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둔 금고가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담은 증거들이 아직 그곳에 있었어요. 누군가 찾아주길,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진은 철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명을 쓴 채로요. 모든 게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청장 이기호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루에 3번, 4번. 하지만 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죠.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자 불안이 밀려왔어요. 사무실에 앉아있던 이기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이기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서진은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전화는 꼭 받았거든요. 차 준비해요. 서진이 사는 곳으로 가야겠어요. 오후 3시 이기호는 서진의 자취방 주소를 위치 추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어요. 30분 만에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서진아, 나야. 아빠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기호는 관리인을 불렀어요. 사정을 설명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문을 열었죠.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라면 용기가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엔 메모지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침대 이불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없었어요.
서진아, 어디 있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기호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청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진이 자취방인데 애가 없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장님,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이서진 경장이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기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찰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내부 부패와 조직 내통 혐의로. 말도 안 돼. 서진이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이기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있을 거예요. 서진이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증거를 남겨뒀을 거예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 볼펜,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침대 밑을 봤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죠.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장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헤쳤어요. 안쪽까지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겨울 이불이 만져졌어요. 이불을 끌어냈습니다. 그 뒤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이기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네 자리 숫자. 뭘까? 생일? 아니야, 너무 뻔해. 전화번호? 그것도 아닐 거야. 이기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진이라면 어떤 숫자를 넣었을까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결혼기념일 12월 4일.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1204. 찰칵.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두꺼운 파일철과 작은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기호는 파일을 꺼내 펼쳤어요. 첫 장부터 눈이 커졌습니다. 조현우의 부패 기록, 조직과의 연결고리, 김도훈의 진술서, 차량 이동 기록, 원본, 통화 내역 분석.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서진이가 혼자 모은 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기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이기호는 파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장 장치도 챙겼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자취방을 나섰습니다. 오후 5시 이기호는 경찰청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찰본부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감찰부장과 특별수사팀장이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자료는 극비입니다. 누구에게도 새어나가선 안 돼요. 이기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감찰부장은 자료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장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시 특별감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요. 차량 준비하고 영장 발부받고 1시간 안에 출발합니다. 저녁 7시 경찰청 차량 5대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기호가 선두 차량에 탔어요. 감찰팀과 특별수사팀이 뒤따랐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빠르게 달렸어요. 오후 7시 30분 차량들이 경찰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기호가 제일 먼저 내렸어요. 뒤따라 형사들이 내렸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가 술렁거렸습니다. 청장이 직접 왔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형사들이 복도 양쪽에 줄지어 섰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서장실로 안내하세요. 한 직원이 앞장섰습니다. 4층 서장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형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기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서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조기문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기호가 들어서자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청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조기문이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기호의 표정을 보자 입을 다물었어요. 이기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책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조기문과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조기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청장님 무슨... 이기호는 손을 뻗었습니다. 조기문이 어깨를 잡았어요. 조기문이 움찔했습니다. 이기호의 손이 계급장으로 갔어요. 세 개의 무궁화가 달린 치안감 계급장.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실밥이 끊어졌습니다. 청장님, 이게 무슨... 계급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기호는 그것을 바닥에 던졌어요. 쨍그랑. 금속과 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계급장이 바닥을 굴렀어요. 조기문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조기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뒤따라 들어온 감찰관들이 양쪽에 섰습니다. 조기문, 당신은 지금부터 파면입니다. 이기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조기문은 뒷걸음질 쳤어요. 청장님,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아무것도... 당신 아들 조현우가 한 일 다 알고 있었죠? 조기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무슨... 증거 조작, 무고, 부패 은폐. 당신 부인 조미연도 공범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이기호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던졌어요. 파일이 펼쳐지며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감춘 진실, 당신 아들이 저지른 범죄, 모두요. 조기문은 책상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조현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데려오세요. 지금 당장. 두 명의 감찰관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어요. 2층 강력 3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조현우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현우 형사, 따라오시죠. 네. 무슨 일인데요? 감찰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우의 팔을 잡았어요. 조현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항하지 못했어요. 복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4층으로 갔습니다. 서장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이기호가 서 있었습니다. 조현우는 청장을 봤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조현우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이기호 앞에 섰습니다. 이기호는 조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조현우 형사, 이서진 경장 아시죠? 조현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경장한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이기호가 책상 위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서 조현우 앞에 내밀었어요. 차량 위치 기록 조작 증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현우는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왜? 당신이 조작한 거죠. 이서진 경장 차량 기록을. 조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기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도훈의 진술서였어요. 이 사람도 아시죠? 2년 전에 당신이 뇌물 주려다 실패한 사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조현우 형사.
이기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조현우와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이기호의 눈빛이 조현우를 꿰뚫었습니다. 내 딸을 유치장에 가뒀죠. 아무 죄도 없는 내 딸을. 증거를 조작해서. 조현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딸, 이서진 경장은 내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죠. 조현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청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증거 조작하고 차에 물건 넣고 위치 기록 바꾸면서 몰랐다고요? 이기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현우는 바닥을 봤어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조현우 형사, 당신을 내부 부패, 증거 조작, 무고,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감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수갑을 꺼냈어요. 조현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가 손목을 조였습니다. 청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요? 이기호가 비웃었습니다. 내 딸한테는 기회를 줬습니까? 누명 씌우고 유치장에 가둘 때 기회를 생각했습니까? 조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데리고 나가세요. 조사실로. 감찰관 2명이 조현우를 끌고 나갔습니다. 조현우의 발걸음이 비틀거렸어요. 복도로 나서자 모든 형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기호는 서장실에 남았습니다. 조기문을 내려다봤어요. 조기문은 의자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당신도 곧 조사받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이기호는 돌아섰습니다. 서장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서진 경장은 어디 있습니까? 유치장입니다. 지금 당장 석방 조치하세요. 네, 청장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유치장 철문 앞에 섰어요. 간수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어요. 서진이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껴안고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진아. 이기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빠, 나와. 이제 괜찮아.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이기호가 재빨리 들어가 딸을 부축했어요.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이기호가 서진을 꽉 안았습니다. 서진은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생했어, 서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아빠가 미안해. 이제 다 끝났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했어요. 이기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밤 9시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기호와 서진이 함께 탔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죠. 금고 찾았어. 비밀번호 우리 결혼기념일이더라.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모은 증거들 정말 대단했어. 혼자 이렇게 큰 일을 다 해냈구나. 이제 당당하게 돌아가. 진짜 형사로. 내 방식대로. 고마워요, 아빠.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감찰 조사를 마쳤지만 정식 복귀 명령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택 대기 상태였습니다. 자취방에서 뉴스를 봤어요. 경찰서 부패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조현우와 조미연 구속, 조기문 파면,
기사 제목들이 화면에 떴어요.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기사를 검색했죠.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장 딸이라서 빠져나간 거 아니야? 의심스럽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잖아요. 이서진 형사 응원합니다. 정의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옹호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경찰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후 2시 서진은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조현우 관련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조현우의 수첩 사진이었습니다. 예전에 몰래 찍어둔 거였죠. 수첩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2월 15일 철수 편의점 앞, 3월 3일 행운 편의점 뒷골목, 3월 10일 대방마트 주차장. 모두 조직원들과 만난 장소였을 거예요. 서진은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이 장소들의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서진은 첫 번째 장소로 갔습니다. 철수 편의점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2월 15일 밤 영상 남아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거는 다 지워졌을 거예요. 한 달만 보관하거든요. 서진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행운 편의점 뒷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담벼락에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실례합니다. 3월 3일 밤 영상 혹시 남아있을까요? 사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월이면 아직 있을 거예요. 우리 가게는 석 달치 보관하거든요. 서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입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뒤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서진은 날짜를 맞췄습니다. 3월 3일 밤 9시부터 재생했어요. 화면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밤 10시쯤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검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채였습니다. 하지만 체형이 조현우와 비슷했어요. 남자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다시 나왔죠. 손목에 은색 팔찌가 보였어요. 조현우가 항상 차고 다니던 거였습니다. 이 부분 복사해도 될까요? 사장은 허락했습니다. 서진은 작은 저장 장치에 영상을 복사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손에 쪽지를 들고 있었어요. 저기, 형사님, 응원합니다. 뉴스 봤어요. 힘내세요. 쪽지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쪽지를 받아들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어요. 서진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경찰이 되어주세요. 어린 글씨체였어요.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5시 자취방으로 돌아온 서진은 영상과 수첩 사진을 대조했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조현우의 동선이 명확해졌습니다. 서진은 노트에 정리했어요. 이건 추가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사흘 후 저녁 7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도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화면에 김도훈이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말했어요. 조현우와 조미연의 협박을 폭로했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지켜봤어요. 김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였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서진은 김도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김도훈은 서진을 보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형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용기 내주셔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도훈은 추가 진술을 해줬어요. 3월 10일 밤 9시 조미연이 찾아왔던 일을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돈을 어떻게 회수해 갔는지, 모든 걸 진술서에 적었어요. 서진은 진술서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투명 파일에 넣어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제대로 마무리될 거예요. 김도훈은 작게 웃었습니다. 저녁 6시 자택으로 돌아온 서진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편의점 영상, 김도훈의 추가 진술서, 조현우 수첩 분석 자료. 하나로 묶었어요. 시민 제보 형식으로 경찰청 감찰부에 우편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우체국에 갔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건넸어요. 등기로 보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조현우 사건 수사가 확대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가 증거가 확보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진은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혀 있던 글귀를 다시 읽었어요. 경찰의 존재 이유는 보호와 정의. 서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경찰이 될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진아, 곧 복귀 명령 나올 거야. 준비해. 네, 아빠. 준비됐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진짜 형사로서의 삶이요. 일주일 후 오전 10시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청 인사과였어요. 복직 명령이 내려왔다는 통보였습니다. 내일부터 강력 3팀으로 정식 복귀하라고요. 서진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쁨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서진은 경찰서 정문 앞에 섰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서진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심호흡을 했어요. 2층 강력계 복도를 걷는데 몇몇 형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외면했고 어떤 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력 3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팀장이 부임해 있었어요. 강재필은 이미 다른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새 팀장은 50대 초반, 인상이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서진을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이서진 경장이군요. 잘 왔어요. 앞으로 공정하게 일하겠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서진은 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온 서진은 의자에 앉았어요. 예전 그 자리, 창가 구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진 곳이 아니었어요.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로그인했어요.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려는데 한 형사가 다가왔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서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형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고했어요. 힘들었죠. 짧은 말이었지만 서진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후 3시 새 팀장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피해 여성 연쇄 폭행 사건 전담 수사팀에 배정됐다는 통보였어요.
3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밤늦은 시간 비슷한 지역에서 당했어요. 서진은 사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첫 번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30살 여성, 한 달 전 피해를 당했어요. 조사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서진은 노트북에 기록하면서도 자주 고개를 들어 여성의 눈을 봤습니다. 경청했어요. 우리 경찰, 다시 믿어봐도 될까요? 여성의 물음에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잡겠습니다.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여성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오후 2시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28살 대학원생이었어요.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서진은 피해자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범인의 특징, 시간대, 장소, 도주 방향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사무실로 돌아와 지도를 펼쳤습니다. 3건의 사건 발생 장소를 표시했어요. 반경 2km 안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변 녹화장치 위치를 확인했어요. 편의점, 은행, 주택가 입구 모두 15곳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녹화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수상한 인물을 찾았어요. 그러다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모자, 마스크,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서진은 남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지도 위에 동선을 그렸어요. 남자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골목 안쪽, 오래된 상가 건물 쪽이었어요. 서진은 그 지역을 직접 답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그 골목에 갔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PC방, 만화방, 노래방, 오래된 게임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서진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에게 녹화 장치가 작동하냐고 물었어요. 고장난 지 오래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서진은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어요. 옆 가게,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녹화 영상 확인 가능할까요? 분식집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쪽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게임방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중 한 명, 녹화 영상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출입 시간을 메모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10시쯤 들어와서 새벽 1시쯤 나갔어요. 팀원들과 체포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11시 게임방 앞에서 대기했어요. 밤 11시 30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모자, 마스크, 게임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벽 1시 남자가 나왔습니다. 서진은 신호를 보냈어요. 형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남자를 둘러쌌죠.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남자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서진이 재빠르게 앞을 막았어요. 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자는 3건 모두를 자백했어요. 피해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화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고맙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자들이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조용히 일할 때 가장 빛납니다. 서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저녁 8시 서진은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아버지 이기호였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아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기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달걀과 파, 라면이 보였습니다. 이기호는 라면을 꺼냈어요.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식탁에 앉아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넓은 어깨, 약간 구부정한 등.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요?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이기호가 두 그릇을 식탁에 놓았어요. 부녀는 마주 앉았습니다. 후루룩 라면을 먹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기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귀 축하한다. 고마워요, 아빠. 오늘 사건 해결했다며? 네. 피해자들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이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 진짜 형사가 됐구나. 서진은 라면, 국물을 마시며 웃었어요.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이기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 10시, 이기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 전화해.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거라고 믿는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식탁으로 돌아와 빈 그릇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끓여준 라면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이서진. 새로 받은 명함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이름을 쓸어봤습니다. 진짜 형사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오전 10시 서진은 법원 증인석에 섰습니다. 조현우와 조미연의 재판이었어요. 방청석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있었고 과거 서진이 도왔던 시민들도 있었어요. 실종 아동의 어머니, 가정폭력 피해 여성, 성추행 피해자 모두 서진을 응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장 앞 조현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찬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조미연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진은 선서를 했습니다. 손을 들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조현우 피고인의 부패 혐의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사건 조서를 분석하던 중 발견했습니다. 진술이 이상하게 변경된 걸 봤어요. 어떤 증거를 확보했습니까? 차량 이동 기록, 진술서, 목격자 진술, 녹화 영상 등입니다. 서진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조현우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증인은 이 수사를 혼자 진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보고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증거를 모았습니다. 개인적 원한은 없었습니까?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어요. 원한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경찰의 의무니까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잡아줬던 그 노인이었어요. 형사님, 고맙습니다. 정의가 이겼어요. 노인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현우는 징역 7년, 조미연은 징역 5년이었어요. 뉴스에서 대서특필됐습니다. 서진은 뉴스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경찰청 대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표창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서진도 초청받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강당으로 갔어요. 동료 형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기호 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은 정의를 위해 싸운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입니다. 이서진 경장 나오세요.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올라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기호는 표창장을 들고 있었어요.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경장. 아버지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서진은 표창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일주일 후 경찰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신입 경찰들에게 초심과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거였어요. 서진은 수락했습니다. 오전 10시 강의실에 100명의 신입 경찰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강단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서진 경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날 받았던 차가운 시선, 억울하게 당했던 누명,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혼자 싸웠던 날들. 조용히 경청하던 후배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경찰은 힘 있는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도 목소리 없는 사람도 모두 똑같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경찰입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이 왔어요. 한 신입 순경이 손을 들었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선배님, 힘들 때는 어떻게 버티셨어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경찰이 됐는지 계속 떠올렸어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기호였어요. 강의를 지켜봤던 거였습니다. 서진은 다가갔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오전 8시 강력 3팀 사무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어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작전이었습니다. 팀장이 서진을 봤어요. 이번 사건, 이 경장이 총괄 책임자로 맡아주세요.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팀원들을 둘러봤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새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이서진.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봤어요.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마다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서진은 그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진짜 경찰로서요. 점심시간 후배 순경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경찰학교 특강 들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경찰학교에서 왔구나. 잘 왔어요. 힘들 때 조언 구해도 될까요? 서진은 명함을 한 장 꺼내 건넸어요. 언제든 연락해요. 함께 이겨내요. 후배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3시 현장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아지트를 급습하는 거였어요. 서진은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 팀원들도 준비를 마쳤어요. 차량에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거리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 사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서진이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팀원들이 뒤따랐어요. 건물 입구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들어갑니다. 서진이 앞장섰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어요.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신호를 보냈어요. 형사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5명의 조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손을 들었어요. 1시간 후 모든 조직원이 연행됐습니다. 서진은 압수한 컴퓨터 자료를 확인했어요. 피해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노인 100명이 넘었어요. 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해자들 전부 연락해서 피해 구제 안내드려요. 네, 경장님. 저녁 7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경찰의 존재 이유는 보호와 정의. 그 밑에 적혀 있던 글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경찰이 될 것이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과거형이 아니었어요. 현재형이었습니다. 나는 진짜 경찰이다. 밤 9시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서진은 그 평범함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경찰로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요. 긴 여정이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진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